세계가 다시금 냉전의 그림자에 휩싸이고 폴란드가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마치 구원자처럼 떠오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가 K방산을 세계 최고라 칭하며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방 및 안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총성이 멋지않는 분쟁 지역의 먼지, 자욱한 참호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이 경합하는 국제방산, 전시회의 화려한 이면까지 현대 군사력의 모든 단면을 취재하고 분석하는 일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 분석은 언제나 냉혹할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증된 사실에만 의존해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섣부른 예단은 독처럼 경계해왔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방 분야에서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비관론은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 분석의 우선순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리 주목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적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사력이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 유수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이르렀으리라고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동맹국,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에서 자국의 안보를 일정 부분 의탁하고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을지언정 군사기술의 독자성이나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의 편협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면전은 마치 잠자던 화약고에 불을 붙인 듯 우리 조국,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전체를 극심한 안보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당장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의 광경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고, 특히 낡고 비효율적인 구소련 시절의 무기 체계를 하루빨리 서방의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폴란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이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폴란드. 국방부의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물론이고 폴란드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K-팝이나 최신 스마트폰, 자동차라면 모를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탱크와 자주포, 심지어 전투기까지 한국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어딘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고려나 다른 이면의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구체적인 제안 내용들은 우리의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무기들의 성능은 서방의 최신의 무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가격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협이 목전에 닥친 우리에게 가장 절실했던 신속한 납기. 약속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수많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정도의 엄청난 군사기술과 생산 역량을 축적한 것인가? 그들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조건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과거의 값비싼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거대한 K방산 미스터리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 조국 폴란드의 중대한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과 개인적인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행은 결정되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냉철한 시각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미지의 세계인 머나먼 동방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앞으로 펼쳐질 제 여정이 이토록 엄청난 지적 충격과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는 마치 숨가쁘게 돌아가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폴란드 대사관 무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한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를 연이어 마련하는 한편 과거 군사 교류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국 측 인사들이나 현지 언론인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두꺼운 장막에 가려진 듯한 한국 방위 산업의 진짜 모습을, 그 속살을 조금이라도 더 깊숙이 그리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접하게 된 공식적인 자료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빼곡하게 나열된 각종 첨단 무기들의 재원과 시험평가 결과들, 그리고 이미 여러 국가에 성공적으로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받고 있다는 기록들은 한국이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닌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화려한 숫자의 향연은 이미 세계 유수의 방산 선진국들이 발행하는 브로셔나 홍보 자료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종이 위에 적힌 데이터와 실제 야전에서의 운용, 성능 사이에는 때때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곤 했으니까요. 특히 글로벌 파이어 파워와 같은 군사력 평가 지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세계 6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다고 해도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은 전략무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위협 대응 능력은 단순한 병력 규모나 재래식 무기의 수량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그런 표면적인 수치나 국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그 무기들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성능이 실제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는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대량 생산 체계가 엄격한 품질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 폴란드에게 약속한 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신속한 납기 일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들은 마치 안개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 폴란드가 다른 서방의 유수 방산업체들과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은 저의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약속했던 무기의 성능은 실제 운용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초기 도입 비용에 더해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방 예산 전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끝없이 지연되는 납기일이었습니다. 계약 서상에 명시된 인도 날짜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였고 이는 우리 군의 전력화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악몽과도 같았던 기억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저의 기대를 무의식적으로 더욱 낮추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국방부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를 통해 몇몇 핵심적인 방산시설과 실제 부대가 운용하는 훈련장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바로 우리 폴란드에도 대규모 수출이 결정된 K9 자주포가 생산되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공장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전까지 제가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 가졌던 모든 막연한 선입견과 편견들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듯한 엄청난 규모의 공장 내부는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최첨단 자동화 설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생산 공정은 마치 수십 년간 합을 맞춰온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정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봇 팔들이 굉음을 내며 두꺼운 강철판을 들어 옮기고, 용접 로봇에서 터져나오는 강렬한 불꽃은 쉴 새 없이 어둠을 밝혔으며, 컴퓨터 수치 제어 정밀 가공 기계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육중한 강철 덩어리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깊이 놀라게 한 것은 그 첨단 설비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진복과 안전모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빛나는 눈빛에서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유럽 장인들을 보는 듯한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능숙했으며, 각 공정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철저한 품질 검사는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 제가 한국 방위 산업의 심장부에서 받은 첫 번째 강렬하고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가성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근원적인 힘과 저력이 이곳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다음 방문지에서는 또 어떤 상상 이상의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의 오랜 통념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점점 더 강한 호기심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냉소로 가득했던 회의적인 시선은 어느새 진지한 탐구심으로 조금씩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공장에서 느꼈던 지적인 충격과 놀라움이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방문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지상군의 핵심 타격력이자 우리 폴란드가 차세대 주력 전차로 당당히 선택한 K2 흑표 전차의 최종 조립 라인과 혹독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는 광활한 주행 시험장이었습니다. K2 전차. 이미 국제군사학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 폴란드의 미래 지상전 능력을 책임질 핵심 자산이 될 이 강철의 거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방대한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했던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K2 전차에 대한 서류상의 재원과 평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강력한 주포 화력, 첨단 복합 장갑에서 비롯되는 우수한 방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전장 관리 능력은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와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욱 진일보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연 그 모든 성능이 실제 야전에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의 완전한 국산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장비로 가득한 사격. 통제 시스템이 과연 거친 야전 환경에서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 섞인 시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러한 저의 조심스러운 우려들을 마치 강력한 주포의 포연처럼 한순간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최종 조립 라인에서는 수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마치 거대한 강철 괴물이 생명을 얻는 듯 육중한 차체와 포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결합되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어진 기동 시험과 실탄, 사격 시험은 그야말로 압권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장대한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을 울리며 질주를 시작한 K2 전차는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험준한 경사로와 깊은 진흙탕, 울퉁불퉁한 자갈밭 등 가혹한 야지 환경을 마치 평지를 달리듯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특히 급격한 방향 전환 시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과 높은 수직, 장애물을 가볍게 극복하는 모습은 제가 이전에 참관했던 그 어떤 서방제, 최신 전차들의 기동 시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욱 민첩하고 유연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압권은 단연 능동 방어 시스템 APS의 시연이었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모사한 발사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자 K2 전차는 이를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탄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정확하게 요격해내는 장면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첨단 기술의 향연보다도 저를 더욱 깊이 감동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강력한 강철의 거인을 실제로 운용하고 정비하는 한국 군인들의 빛나는 눈빛과 그들의 몸에 밴 숙련된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이 복잡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인 무기 체계의 모든 기능과 특성에 대해 마치 자신의 손금 보듯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전우처럼 혹은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한 젊은 전차장은 K2 전차의 다양한 장점들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암기한 재원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혹독한 훈련 과정과 다양한 전술적 상황을 몸소 겪으면서 체득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자국 기술로 탄생시킨 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차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엄청난 자부심과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그 눈빛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역량과 불굴의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한낱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말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사람의 힘, 즉 고도로 숙련되고 헌신적인 인적 자원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수한 하드웨어적 기술력과 더불어 그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훌륭한 운용 인력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한국 방위 산업이 단기간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국제군사 세미나에서 어깨너머로 들었던 대한민국 육군의 전차 및 자주포 운용 능력과 훈련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즉 탑티어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어느 서방 군사 전문가의 평가가 결코 과장된 칭찬이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저는 제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직접 확인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상 지상 전력보다는 해상 및 항공 전력에 집중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지상 전력의 발전이 더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 두 나라가 불행하게도 지상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전차와 자주포를 위시한 기갑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의 강철 사단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지상에서의 강렬했던 충격과 깊은 감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국의 창공을 지배하는 또 다른 힘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요람이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광대한 생산시설 단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조국 폴란드가 노후화된 구소련제 훈련기를 대체하고 효과적인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 도입을 결정한 경공격기 겸 고등훈련기 FA-50 파이팅 이글이 쉴 새 없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FA-50에 대해서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국제방산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이미지, 즉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쓸만한 고등훈련기 혹은 본격적인 전투기로서는 다소 성능이 부족한 경량급 전투기 정도의 인식이 제 머릿속에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방문길에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직접 그 정교한 생산 과정과 실전적인 운용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체에 담긴 한국인들의 기술적 자부심을 접하면서 FA-50에 대한 저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FA-50은 결코 제가 알던 단순한 훈련기의 범주에 머무르는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훈련기로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행 성능과 첨단 교육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갖추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과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 그리고 현대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첨단 디지털 항전 장비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함으로써 어엿한 경공격기로서의 임무는 물론이고 제한적인 제공 임무까지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하고 효율적인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FA-50의 동체가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항공 기술의 섬세함과 고도의 정밀성에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프라모델을 조립하듯 수만 개에 달하는 각종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 결합되어 하나의 완벽하고 유려한 비행체로 탄생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조종석 내부에 장착된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각종 첨단 센서들, 그리고 조종사의 헬멧과 연동되는 통합시연 장치 등은 이 비교적 작은 체급의 전투기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의 집약체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근본적으로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라이선스 생산하거나 단순 조립하는 수준을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어 항공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괄목할 만한 국산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트 엔진이나 일부 초정밀 레이더 센서와 같은 극히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항공 국가들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남아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전체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체계 통합 기술, 비행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항공전자, 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 능력, 그리고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동체 설계 및 특수 소재 가공 기술 등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을 안내하던 한 책임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대전은 하드웨어의 성능 경쟁을 넘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그 승패가 좌우되는 소프트웨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의 F-35 역시 그 압도적인 능력의 95% 이상이 복잡하고 정교한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항공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수년 전부터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엄청난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빛나는 눈빛에서 저는 한국 항공산업의 밝고 희망찬 미래,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 항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전투기용 제트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와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항공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은 제 가슴에 깊고 굵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이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여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그 투자를 통해 발굴되고 육성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들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크고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러한 고급 두뇌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처우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향상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제언을 마음속으로나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지속적인 혁신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니까요. 한국의 강력한 지상 전력과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우주 산업의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확인한 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국방의 또 다른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을 한국 해군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 남쪽의 주요 해군 기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방문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분석, 즉 한국의 육군과 공군력에 대해서는 그 양적, 질적 성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통적인 해양 강국인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비해서는 한국 해군력이 아직 여러 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다소 박한 평가가 제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보편적인 견해에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냉전 시대부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북아시아 해상 파트너로서 막강한 소련,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잠 작전 임무를 최전선에서 수행하며 엄청난 수준의 실전적 해상 작전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더불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고성능 구축함이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대잠 초계기와 같은 첨단 해상 항공 전력들도 우리 폴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훨씬 먼저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해왔으니까요. 특히 5,00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의 보유 숫자나 함대의 총톤수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적으로 한국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해군 기지에 도착하여 그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고 주요 전투함에 직접 승함하여 내부를 둘러보며 해군 장병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한 단순한 양적, 비교나 과거의 명성에 기댄 피상적인 분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정의 절대적인 숫자나 함대의 전체적인 배수량 면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전투함들의 첨단화된 성능과 체계적인 운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함정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해군 장병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투철한 사명감은 결코 과거의 기준으로 일본에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욱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건조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직접 승함하여 그 위용과 내부 시스템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위풍당당하게 푸른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마치 인체의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함교의 전투 정보 센터 CIC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승조원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신뢰감과 함께 묘한 감동까지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탑재한 수직 발사 체계에서 운용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국산 함대공 미사일과 함대지, 순항 미사일 그리고 대잠 어뢰 등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한국 해군이 이미 주변국의 어떠한 해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독자적인 함대 방어 능력과 전략적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의 시선을 사로잡고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해상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라는 치명적인 비대칭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한국 해군에게 잠수함은 그 어떤 무기 체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핵심 자선이었습니다. 은밀하게 기동하며 적의 핵심 시설을 감시하고 유사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잠수함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잠수함의 함장, 백전노장으로 보이는 그의 깊은 눈매에서는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닷속은 그야말로 완벽한 어둠과 고요함만이 존재하는 천연의 스텔스 지역입니다. 육지처럼 전파를 이용하여 적을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음파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수심과 수온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수온 변화층 때문에 그 음파마저도 예측 불가능하게 굴절되거나 왜곡되곤 하죠. 한번 적국의 잠수함이 은밀하게 우리의 작전 구역으로 침투하여 기동하기 시작하면 광활한 바다 밑에서 그 작은 강철 고래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 잠수함보다 이론적으로 최소한 1.5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함은 직선으로 도주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 예상 경로를 따라 지그재그 형태로 광범위한 수색 기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서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해군의 절박함과 상상을 초월하는 치열한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장보고급, 손원 1급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납축전지를 리튬이온 2차 전지로 대체하여 자망 지속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중작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해상자위대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한국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직접 목격한 저는
그 평가가 이제는 수정되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추격은 이미 일본의 턱 밑까지 다다랐으며 어쩌면 수중 음향 탐지 능력이나 무장 시스템의 통합 운용 능력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판단까지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결코 함정의 숫자나 과거의 명성과 같은 양적인 측면만으로 섣불리 평가절하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보이지 않는 힘을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동북아의 안보 구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전면적인 해상군사 분쟁을 벌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가상으로라도 양국의 해군력이 순수하게 해상에서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제 한국 해군 역시 결코 일본에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만큼 강력한 상대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푸른 제복에는 바다를 향한 긍지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저는 한국이 자랑하는 개별 무기 체계들의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력을 넘어 한국 방위 산업 전체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하고도 독특한 경쟁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방산 시장의 그 어떤 경쟁자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놀랍도록 신속한 생산 능력과 정확한 납기 준수였습니다. 우리 조국 폴란드가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라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생존을 걸고 시급하게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최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정작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우리 군의 손에 제대로 쥐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전략적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그저 값비싼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폴란드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서방의 여러 선진 방산 업체들과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종 그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우위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실제 생산 능력의 한계나 고질적인 납기 약속 불이행 문제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했던 쓰라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관료적인 행정 절차, 새로운 기술 변화에 둔감하고 경직된 생산 시스템, 그리고 때로는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이미 체결된 무기 도입 계약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염없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무기 체계의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방력 건설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안보 공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폴란드가 K2 흑표 전차 수백 대, K9 천둥 자주포 수백 문, FA-50 경공격기 수십 기,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수십 문에 이르는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방산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전 세계의 우려와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약 체결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미 생산되어 한국군 자체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일부 초도 물량까지 우리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놀라운 유연성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이행을 넘어선 동맹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신속함의 비결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이나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는 조급함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 방산 시설을 더욱 면밀히 둘러보고 생산 현장의 책임자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자국 군사적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상당한 규모의 첨단 생산, 인프라와 고도로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대량 주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다양한 고객 국가들의 각기 다른 요구 조건에 매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뛰어난 시장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에 특정 성능의 미제 레이더를 장착하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한국은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스템에 통합하여 우리 군의 작전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틈새 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방위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수출 확대 의지 또한 이러한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대형 방산업체의 해외 사업 담당 임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국가의 소중한 안보를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간다는 깊은 사명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현재 폴란드가 처한 엄중하고 절박한 안보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라는 단어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 즉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라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고객과의 신뢰와 약속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철한 책임감과 높은 수준의 프로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조국 폴란드의 이번 결정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강한 확신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 공급 국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특히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했을 때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의 수가 2배에 달하여 이론적으로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으면서도 도입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서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용되며 그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실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저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하이마스처럼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대규모 실전에서 그 모든 잠재력이 완벽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술적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제가 한국의 더 많은 국방 관련 시설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에 대한 저의 평가는 처음에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점차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단순히 몇몇 인상적인 첨단 무기 체계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한국인들 전체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강력하고도 절박한 자주 국방 의지였으며, 그 숭고한 의지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눈부신 첨단 국방 과학 기술의 발전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성취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과 헌신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제게 깊은 감명을 준 것은 과거 무기 개발 분야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이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완제품 무기를 도입하거나 그들의 기술을 이전받아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현재의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당당하게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무기들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글로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고, 심지어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나 차세대 잠수 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같은 몇몇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표준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서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감탄했던 K2 전차의 강력한 파워팩과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 FA-50 전투기의 첨단 항전 장비와 국산화된 소프트웨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막강한 전투 체계와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좌절과 성공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의 주선으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젊은 책임 연구원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는데, 그는 대화 도중 저에게 저희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종종 조선 애국심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라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 애국심이라는 것은 과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다시는 그러한 치욕과 비극을 우리 후손들에게 되풀이하게 하지 않겠다는 뼈에 사무치는 절박함과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강력하고도 자주적인 힘으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불타는 듯한 강렬한 열망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적 의미의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국방과학기술자로서의 무한한 책임감과 숭고한 소명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높은 자부심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말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흘린 땀 한 방울, 저희가 개발한 작은 기술 하나하나가 우리 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그 엄청난 자부심과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과학자 특유의 순수한 열정과 함께 조국에 대한 깊은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조선 애국심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지만 강철보다 더 단단한 정신적 유산이야말로 한국 국방과학기술이 세계가 놀랄 만큼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의 복잡한 통계 수치나 정량적인 데이터로는 결코 설명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오직 한국인들만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숭고한 정신력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여전히 앞으로 풀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무기 개발 및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핵심 소재나 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 문제,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중책을 찌고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처우 개선 문제 등은 앞으로 한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방력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가진 불굴의 저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에 이러한 당면 과제들 또한 그들은 분명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더욱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가 방문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국방 과학 기술 강국으로 당당히 발돋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미래는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역동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열정으로 가득했던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저의 조국 폴란드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던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방위 산업 능력에 대한 깊은 반신반의와 함께 어쩌면 약간의 냉소적인 시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다시 찾은 인천공항에서 제 마음은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들이 보여준 상상을 초월하는 저력에 대한 깊은 감탄과 함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한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의 눈부신 발전상은 실로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운 수준이었으며 그것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분석해온 기존의 모든 군사학적 통념과 고정관념들을 여러 차례 사정없이 뒤흔들고 새롭게 정립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단순히 몇몇 우수한 공산품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 혹은 K-팝이나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은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자주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강철 같은 자주 국방 의지를 국가적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며 그 기술을 창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강력한 생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이미 당당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폴란드가 처한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계약서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신속하고도 책임감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넘어선 진정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우방국으로서의 숭고한 면모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얻은 가장 크고도 소중한 교훈은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결코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근본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분류되었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분열이라는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신음했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 대국으로 기적처럼 성장하고 이제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력과 막강한 방위 산업 능력까지 갖추게 되리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한 행운이나 일시적인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절박함 속에서 샘솟은 강인하고도 끈질긴 생존 의지, 먼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탁월한 국가적 해안과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감하고도 시의적절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뜨거운 국민적 열망과 불굴의 자신감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위대한 인간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값진 경험을 통해 한국가의 진정한 국력과 그 잠재력은 단순히 그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양이나 경제, 지표의 순위와 같은 가시적인 요소들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다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창조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국민들의 성숙한 정신력과 위대한 응집력,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역량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국은 바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을 온 가슴으로 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생생한 경험과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동북아의 군사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군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케이팝과 드라마 혹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기억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군사력 지도와 국제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의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이자 동시에 우리가 배우고 존경해야 할 만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제가 작성한 한 편의 보고서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과 피상적인 편견들을 한순간에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더 많은 세계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저력과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기여하는 존경받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당당히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상상 이상의 많은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깊이 느끼게 해주었던 대한민국 정부와 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이방인인 저를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진심으로 도와주셨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국가적 저력과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저의 남은 인생에 결코 잊히지 않는 깊고 강렬한 감동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항상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차가운 무기가 아닌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과 애국심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